역사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신채호인데요. 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역사가 어떻게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에 신채호라는 인물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나라 사랑이 시작이자 전부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그의 평생을 이끄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채호 선생을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위인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라는 전쟁터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 그 혼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전사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대단한 인물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어떻게 한 명의 비범한 청년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상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말이죠. 아니, 정말 떡잎부터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10살 때 이미 웬만한 어른들도 읽기 힘든 방대한 역사서, 자치통감을 그냥 읽고 이해했대요. 그리고 19살에는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들어가 독립협회 활동까지 시작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의 비범한 운명은 정해져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뒤로 하고 그가 선택한 길입니다. 보장된 출세길을 스스로 걷어차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언론인이 되기로 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인 성균관 박사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뛰어든 곳이 바로 신문사였습니다.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사장이 영국인이라서 일제가 함부로 검열을 못했거든요. 바로 여기가 신채호에게는 민족의 정신을 일깨울 최고의 무대였던 거죠. 그는 자신의 펜을 식민 통치에 맞서는 날카로운 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자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이걸 진짜 제대로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일화가 그의 성격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그는 나라를 팔아먹은 인물들을 일본의 충실한 노예 셋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명단에 자신의 옛 스승인 신기선까지 포함시켰어요. 자신에게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어준 은인이었지만 그가 친일의 길을 가자 사적인 정을 끊어버리고 민족의 원칙을 택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기백이죠. 결국 1910년에 나라가 망하자 신채호는 망명을 택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싸움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요. 이제는 단순한 언론투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 바로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에 모든 걸 겁니다. 그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만 쓴 게 아니에요.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망명 생활을 하면서 중국 대륙과 만주 벌판을 직접 누비면서 우리 조상들의 자취, 고구려와 발해의 옛 터를 찾아다녔죠. 일본이 만들어낸 가짜 역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역사 연구에서 나온 가장 파격적인 이론이 바로 이 사만관경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역사가 너희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역사가 아니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고대 단군 조선이 그냥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대제국이었다고 주장한 거죠. 이건 당시 식민사관에 던지는 핵폭탄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신채호에게 역사는 그냥 과거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건 곧바로 혁명을 위한 설계도, 청사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 연구는 자연스럽게 혁명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1923년에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에서 우리의 정신이 될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자 그가 내놓은 게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여기서 그는 외교로 독립하자, 실력을 키우자 이런 미지근한 소리 다 집어치우고 오직 폭력적인 민중혁명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이론이 실천의 무기가 된 순간이죠. 보시는 것처럼 그의 삶에서 학문과 혁명은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역사글을 연재하면서도 동시에 그는 망명지에서 독립운동을 조직하는 혁명가였던 거죠. 펜과 행동이 결코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마지막은 정말 비극적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단재 신채호다웠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구하려다 체포돼서 10년형을 선고받았고요. 리순 감옥에서 건강이 너무 나빠지자 가석방 얘기가 나왔는데 조건이 친일파의 보증이었어요. 그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감옥에서 죽겠다고요.
그리고 결국 1936년 차가운 감방에서 홀로 눈을 감습니다. 자, 이렇게 평생을 불꽃처럼 살다간 인물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유산을 둘러싼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논란의 배경에 대해서 자료에서는 이런 주장을 제기합니다. 현재 한국의 주류 역사학계, 그러니까 강단사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신채호 같은 민족주의 사학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식민사학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로부터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바로 이 학문적 계보의 차이가 신채호의 역사 연구가 주류에서 밀려나게 된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역사관은 사이비 역사, 즉 유사 역사학으로 비판받고 심지어는 한 학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신채호를 정신병자라고까지 불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그의 역사를 둘러싼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모든 논쟁을 관통하는 그의 경고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정신없는 역사는 정신없는 민족을 낳고 정신없는 민족은 정신없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어찌 두렵지 아니한가. 정말 섬뜩한 경고죠. 역사가 죽으면 민족도 나라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가 왜 평생을 역사에 목심 걸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신채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역사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오늘 우리가 딛고선 이 땅의 의미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까지 결정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